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4시고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30 넘은 두 아들, 그리고 중학생 손자 하나를 둔 그저 오래된 집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날은 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이불은 따사로운 햇살에 바삭하게 마르고 있었고 장독대 옆 항아리에서는 된장 냄새가 풍겼어요. 나는 부지런히 된장찌개에 호박을 썰어 넣고 있었고 며느리 은진이는 마당에서 아기 옷을 널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싱글벙글하던 은진이 얼굴이 어쩐지 창백했고 웃음도 좀 억지스러웠어요. 말수도 부쩍 줄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지요. 무슨 일 있냐 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어머니 하며 얼버무리곤 했지만 어미 된 마음은 다 압니다. 분명 뭔가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자 제 아들인 준호는 요즘 따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일한다며 주말에만 얼굴을 비치곤 했는데 그나마도 핑계를 대고는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싸운 건 아닌가 싶어 슬쩍 떠봤지만 은진이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온 저는 대문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은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 우리 둘째 시누이인 영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 안 하셨어요. 설마 이대로 덮고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은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니, 벌어졌구나 싶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뚝배기를 쥐고 있던 내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이유 없이 뛰었습니다. 은진이의 침묵, 준호의 부재, 시누이의 날선 말투, 모든 것이 기이하게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진이가 울었습니다.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흐느끼듯 숨죽여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울음 속에 담긴 수치와 모멸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섣불리 위로하는 말조차 죄가 될까 두려웠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그날 저녁 은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매 끝을 쥐어짜며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나서야 조심스레 말했지요. 어머니, 준호 오빠,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벌써 2년째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은진이의 눈동자는 거짓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녹색 창에 쳐보면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모텔 간판과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은진이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한텐 이혼할 생각으로 이 집에 데려다 놓은 거였어요. 주말마다 본다던 출장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 여자랑 오피스텔까지 얻어 살고 있었어요. 은진이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적시며 참아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버틴 흔적이 역력했지요. 그날 저녁
신우이 영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마당에 앉아있던 저와 은진이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이제는 좀 알았죠. 그 여자, 우리 집 망신 다 시켜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한 피해보다 그 체면이 더 중요했던 영자의 말투, 그리고 그걸 제 앞에서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뻔뻔함.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언니도 이제 은진이 좀 정리하셔야지. 애 하나 맡아 키워준다고 몇 년이나 끼고 있었지만 이제 그만 집에서 손 빼셔야죠. 그 말을 들은 은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지도 떨지도 않은 채 말 그대로 냉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집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제 등을 밀어놓고 나간 거지. 제가 이 집을 더럽힌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신우이의 손이 들렸고 은진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제가 막았습니다. 화롯불 위에 놓였던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져 버릴 듯한 그 팔을 단단히 붙잡고 말했지요. 영자야,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냐. 내 동생이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하는 걸 지금 은진이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영자는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감싸주니까 준호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자식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었기에 더 아팠지요. 하지만 그 잘못을 애먼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진이는 그날 밤 아이와 함께 별채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아이 울음소리가 어두운 마당을 새우며들듯 퍼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위로 늘 먼저 내리는 먹구름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결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평상 위에는 밤새비에 젖은 걸레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꼬리를 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를 깨는 굉금이 들렸습니다. 낯익은 SUV 한 대가 시골길을 따라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이는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넘겼고 몸엔 비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눈곱도 떼지 않은 사람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말라붙은 입술은 틈틈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가 마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마치 뉘우침이라도 있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그리 선하지 않았습니다. 은진이 어디 있어요? 제 대답은 한참 늦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속았다는 생각에 입을 여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뭘 하러 돌아온 거냐? 제 물음에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집에 좀 들어가 보려고요. 다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안함이 아닌 불쾌한 냉소만이 묻어나는 태도. 그는 이미 이 집을 자기 소유로 간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진이가 아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얼굴은 보게 해줘야지.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지만 은진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자격 없어. 그 말에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 이 집 내 명의로 돼 있는 건 알지. 혼인신고도 돼 있고 내가 원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지금 불법 점유야. 순간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 뻔뻔한 논리는 피해자였던 은진이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루 끝에서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한 짓, 네가 버린 가족, 그리고 그 여자랑 차려놓은 두 집 살림까지 그걸 다 알고도 네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집은 네 아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내 손 한 번 대지 않고 살아온 집이야. 준호는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한 손은 바지 주머니 안을 뒤적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까지 말하실 일입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다. 네가 가족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 여자 품에 들어간 순간부터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다. 그 순간 은진이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한테 협의 이혼 요청했을 때 전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님 말씀 듣고 결심이 섰어요. 난 당신이랑 다시 살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준호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 법적으로 어떻게든 되게 할 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뒷모습은 여전히 오만했고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사라져 갔습니다. 그날 밤 마당의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식이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제일 입이 빠르기로 유명한 박씨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아들 그 여자랑 산다며 오피스텔 얻어줬다던데 은진이도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서로 망신만 더해지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김 여사는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며느리 반대했잖아. 다 티가 나더라고. 말이 없어도 은근히 기죽이고 얼굴에 욕심이 써있더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진이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니. 사람들은 항상 약한 쪽을 탓합니다. 약하니까 맞고도 소리 내지 않으니까 그냥 더 밟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가 말한 법적 절차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협의 이혼 거부 시 조속한 시일 내 재판 이혼 청구 예정, 주거지 반환 요청, 명도 소송 예고. 한 줄 한 줄이 비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세월이 저 문장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짓밟혔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은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며느리 하나 못 지킨 무능한 시어머니인가?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하게 되는 밤이었지요. 그로부터 이틀 후 집안은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시누이 영자, 그리고 작은 삼촌과 그 가족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족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들 입은 전부 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진이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면 친정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시댁에 머무는 건 민폐야. 정숙 언니도 이제 그만 끼고 살아. 은진이 계속 감싸면 아들 인생 다 망가진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탁 치며 말했죠. 망가진 건 은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 애는 버텼고 참았고 지켜왔어. 나도 다 봤어.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말끝마다 노망, 감싸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진이는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고운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나가려고요. 그 말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갈 이유도 나가서도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눈물로 젖은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종잇장처럼 바스러질 듯했지요. 어머니가 제 편 되어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집안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질 테니까 아이도 덜 상처받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며느리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정의롭고 강했던 사람을 내 손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진이는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부엌에는 국 하나 끓일 사람조차 없었지요. 아이가 웃으며 뛰놀던 소리는 사라졌고 한옥아는 구들장까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쳤다느니, 이혼 소송에서 이긴 남편이 승리했다느니 마치 드라마 한 편을 구경하듯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차마 마을회관에도 나가지 못했고 가끔 들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 일 없이 안방을 정리하던 중 다락방에 올라간 김에 오래된 이불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상자 위엔 은진이의 글씨체로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지요. 어머님께 제가 떠난 뒤에 혹시나 열어보시게 될까 싶어 남깁니다. 이 상자는 제가 5년간 모아온 것들의 기록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니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꼼꼼히 적혀 있었고 대부분은 준호 씨 외박, 이상한 카드 내역, 차량 이동 경로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저 견디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기억하고 증거로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들 속엔 준호와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고 유치원 행사장에서조차 얼굴 도장 찍지 않은 준호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녹음기를 조심스레 재생했습니다. 나 솔직히 걔랑 산 지 2년 넘었어. 은진이는 그냥 엄마가 너무 감싸니까 내 손으로는 못 치우겠더라.
걔도 이제 다 컸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내 진짜 아들은 이번에 생긴 애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진이는 끝까지 침묵했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은 채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복수하지도 않고 들이받지도 않고 다만 진실만을 남긴 채 떠났던 겁니다. 저는 다시 쪽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무너지지 않게 누군가 진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제 자신을 향한 깊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그 고요한 눈빛 속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한 부당함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은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마을을 나섰습니다. 은진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 그리고 상자 속에 남겨진 메모 덕분에 그녀가 어디에 머무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그녀의 친정 근처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고 낯선 골목길을 지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애가 며느리를 이렇게 찾아 나설 줄 알았더라면 그 애가 그렇게 울며 견디던 날들에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 걸. 작은 원룸 건물, 3층 한쪽 끝방,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알던 은진이보다 훨씬 말라있고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눈빛을 가진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말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장판 위에는 반쯤 열린 서류 봉투와 법률 상담서 그리고 출석 요청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싸우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은진이는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걸 오늘부터 잊을 거야. 네가 나한테 보여준 진심, 그것 하나면 충분해.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숨기려 했던 재산 목록, 위자료를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증빙, 심지어 본처를 두고 호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혼인빙자 동거 중이라는 사실까지 은진이는 모든 걸 파헤쳤고 저는 그 곁에서 한 장씩 출력된 서류를 제 손으로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준호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여자, 수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 진짜 몰랐어요. 준호 씨, 이혼한 줄 알았어요. 애까지 있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고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요, 저 임신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 고백은 새삼스럽게 저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게 준호의 조작과 거짓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은진이는 침묵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진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시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정 앞에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킬 거야. 법정 앞에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은진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울린 첫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 그의 말은 또렷했습니다. 걔는 그냥 잠깐 살다 치울 존재였어. 엄마가 은근히 밀어붙여서 결혼한 거지. 내가 언제 원했냐고. 순간 재판정.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정숙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판결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건 두 집 살림을 증명하는 계약서 복사본과 수차례의 카드 내역, 심지어 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메모를 뒤적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은진이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거짓 없는 아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떠남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노보다 더 단단했고 어떤 눈물보다 더 깊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조용히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 중이라던데 외도 그것도 이중생활. 팀장 승진은 물 건너갔지. 임원 쪽에서도 안 좋게 본다더라. 그의 명함이 들어있던 이메일 서명은 어느 순간부터 계약 종료 예정이라는 문구로 바뀌어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시골집 마당 한복판.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영자 시누이의 입에서 다시 은진이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준호 인생 말아먹고 뻔뻔하게 저 얼굴로 다니겠다는 거야. 얼마나 더 끌어내릴 건데.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그녀 앞에 단호하게 서서 한 통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법원 판결문이야. 은진이 위자료 전액 인정, 친권도 인정, 그리고 내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증여 취소 들어간다. 그건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내 동생한테 넘긴 거였으니까 영자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언니 미쳤어? 그 집까지 다 뺏기면 이미 끝났어. 난 더는 그 애 편 안 들기로 했어. 은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이야.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었대.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택한 거지.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날 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세상이 다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다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진이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이었던 미술 교육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죠. 아이들과 크레파스를 쥐고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며느리가 아닌 은진이라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이도 밝아졌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아빠 없어도 우리 가족은 셋이잖아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고맙고 안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화센터 앞까지 찾아온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은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나 회사도 잘렸고 그 여자도 떠났어. 아무도 안 남았어. 그래서 너랑 애라도 그래서 이제야 와서 용서를 구해. 당신이 떠날 땐 우리는 사람도 아니었어. 준호는 무너진 얼굴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을 우진이가 조심스레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라고 안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리의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외도 소송건 그 사람이라던데 자기 아들 버리고 둘 살림했다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는 새로운 강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감정회복 미술치료라는 이름의 강좌. 은진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수업이었죠. 저는 수업이 끝나면 우진이를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은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 하나 알아봤어요. 이제는 조금씩 저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네 삶은 네가 만드는 거야. 그녀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갉아먹던 지난 시간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 맞으시죠?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며느님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전액 받으셨다던데 그 과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지방법원 앞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은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고 준비해온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성이 아닙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떠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준호는 정장 윗단추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신우이 영자도 그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고통받은 시간 동안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제 시어머님만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은진이는 마치 저보다도 더 단단했고 침착했고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한편 준호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SNS에서는 그의 사생활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자녀를 버렸다는 소문은 업계에서는 평판치명타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직도 불발되었고 계약직 전환도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대단하더라.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효도했대. 정숙 씨, 역시 판단은 옳았지. 그렇게 감싸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준호와 영자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엔 얇은 봉투 하나와 한 통의 손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나 그냥 다시 예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으면 언니, 나도 미안해. 은진 씨 그렇게 몰아붙인 거 내가 너무 무례했어. 저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다 마루 끝에 앉아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낳았지만 은진이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아이야.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도 마당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겁게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연민도 아닌 오직 하나, 후련함이었습니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사람의 눈과 마음은 속일 수 없지요. 그날 마당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결코 싸늘하지는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웃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피던 매화는 또다시 향기를 퍼뜨렸고 마당 평상엔 우진이의 작은 그림책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상에 앉아 은진이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을 앞에 두고 아이와 나눈 소소한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시댁 식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진을 하나의 사람으로, 한 명의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녀도 나를 억압적 관계 속 시어머니가 아닌 함께 삶을 걸어가는 인생 동반자로 받아주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사과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자기 연민과 책임 회피는 쉽게 씻길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나는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이름 대신 우진이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었구나. 이제야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은지는 문화센터에서 정규 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술 치료 강좌는 많은 엄마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를 햇살 같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이제 후회 대신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알게 됐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였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노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잔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라며 상처를 주는 가족보다 상처를 감싸주는 타인이 더 가족 같을 수 있다는 것. 가장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복수란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마당에 무릎 꿇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